이 아기가 숨을 거두면 저희 집안은 끝입니다. 제 자식을 대신 눕히겠습니다. 밤새 신혈에 시달리던 상전댁 갓난아기의 숨소리가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종은 강보에 쌓인 제 자식의 발바닥, 붉은 점 하나를 마지막으로 오래 쓸어보았습니다. 동트기 전 두 아기의 강보가 감쪽같이 뒤바뀌었지요. 그런데 20년이 흐른 어느 날, 아무도 짐작 못한 곳에서 그날의 흔적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고을에 한대감이라 불리는 벼슬아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조참판을 지내다 낙향한 그는 대대로 학문과 재물을 누려온 명문가의 가장이었지만 자식 복만은 늦었지요. 마님 이 씨가 마흔을 코앞에 두고서야 처자일을 배웠으니 온 집안이 그 아기 하나의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자네도 곧 몸을 풀 텐데 그 몸으로 이 험한 일을 어찌 다 하려는가.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지는 법이지요. 늙은 산파 곱단내의 물음에 종덕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대감댁 행랑채의 유모로 들어온 종덕은 그의 봄 열병으로 서방을 허무하게 떠나보낸 참이었지요. 홀로 배 속에 아이를 품은 채였습니다. 서방 잃은 서름을 언제 다 사기려나. 그래도 배 속 아이 생각해서라도 몸을 아끼게. 곱단내가 이리 챙겨주시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자네 서방이 살아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아이 낳는 것도 혼자 감당해야 하니 딱하기도 하지. 팔자소관 아니겠습니까? 원망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허허, 그 말 명심하게. 낳은 정도 정이나 살려낸 정은 그보다 깊은 법이야. 자네가 훗날 그 뜻을 알게 될 날이 올 걸세. 살려낸 정이라니요. 곱단내도 참. 제가 무슨 큰일이라도 낼 사람 같습니까? 두고 보게. 사람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니. 종덕은 그 말을 그저 늙은이의 덕담으로 흘려들었지요. 낳지도 않은 아이를 살려낼 일이 자신에게 생길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해 늦가을 마님의 산달이 찾아왔습니다. 안채는 며칠 전부터 등불을 밝히고 분주했지요. 대감 한상어는 사랑채 마당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영감, 그만 안으로 드시지요. 밤바람이 찹니다. 몸종이 조심스레 아뢰었지만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어찌 편히 앉아 있겠느냐. 마님이 저리 힘겨워 하시는데. 사실 대감에게는 남모를 근심이 하나 더 있었지요. 몇 해 전 당쟁에 휘말려 사약을 받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사면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집안에 드나들던 무당이 이런 말을 흘렸던 것입니다. 대감댁 자손은 첫날 밤을 무사히 넘겨야 명이 트입니다. 그 밤을 넘기지 못하면 가문의 명운도 함께 꺾일 것입니다. 그깟 무당의 헛소리를 어찌 이리 마음에 담아두십니까? 몸종의 물음에 대감은 씁쓸히 웃었습니다. 헛소리인 줄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쓰이는구나. 사람이 한 번 죽음의 문턱을 넘어보면 그리 되는 법이다. 허황된 말이라 웃어넘기려 해도 소용없었지요. 대감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참에 마님이 산고에 들었으니 그 속이 어떠했겠습니까? 밤이 깊도록 산실에서는 신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갓난아기에 첫 울음이 터졌지요. 됐다, 아들이다. 대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지요. 아기의 울음이 이상했습니다. 자지러지게 울다가 또 그치기를 반복했지요.
이내 팔다리가 뻣뻣해지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산파 곱단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경풍입니다. 이대로는 새벽을 넘기지 못합니다. 뭐라,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의원은 어찌 되었나? 대감이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의원을 부르러 간 아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요. 아기의 숨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같은 행랑채 건넌방에서도 산고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지요. 종덕이 이를 악물고 힘을 주자 건강한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터져 나왔습니다. 곱단내가 안채와 종덕의 방을 정신없이 오갔지요. 두 아기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한쪽은 죽어가고 한쪽은 펄펄하게 살아 있었지요. 곱단내, 저 아기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약도 소용없네. 이 밤을 넘기지 못하면 대감댁대가 끊기는 걸세. 몸도 채 가누지 못한 종덕이 묻자 곱단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종덕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지요. 자신의 품에는 방금 태어난 건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감댁에는 숨이 넘어가는 아기가 있었지요. 곱단내, 그 아기 이리 데려와 주십시오. 제가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자네가 안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그래도 어디 한번 해보게. 곱단내는 이상하다는 눈으로 종덕을 보았지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위독한 아기를 종덕의 방으로 옮겨왔지요. 종덕은 언손을 녹이듯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밤새 몸을 데워 주었지요. 미음을 끓여 손가락에 적셔 입술을 죽여 주었고 경련이 올 때마다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 사이 종덕의 머릿속에는 무서운 생각 하나가 자꾸만 떠올랐지요. 과연 이 아기를 이대로 보낼 수 있는가? 이 아기가 숨을 거두면 저희 집안은 끝입니다. 제 자식을 대신 눕히겠습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그게 발각되면 자네도 나도 목이 10개라도 모자라네. 곱단내도 아시지 않습니까? 대감댁이 끊기면 이 집안에 딸린 종들의 살길도 함께 끊깁니다. 저 하나 죄를 짊어지면 다들 살 길이 열립니다. 자네 자식은 어찌하려고 그러나? 낳자마자 남의 집 자식 노릇을 시키겠단 말인가? 제 자식은 대감댁 도련님으로 자라는 것 아닙니까? 굶지 않고 배우고 귀히 자랄 것입니다. 저 아기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날이 밝기 전 종덕은 결국 그 말을 곱단내 앞에서 입 밖으로 냈습니다. 곱단내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한참을 입을 다문 채 종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네. 나도 눈을 감겠네. 대신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네. 고맙습니다. 곱단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동트기 전 두 아기의 강보가 감쪽같이 뒤바뀌었지요. 종덕은 제 건강한 아들을 대감댁 안채 강보에 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대감댁 아기를 감쌌던 원래 강보의 한쪽 귀퉁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주의 노인 문양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지요. 종덕은 그 귀퉁이를 조심스레 뜯어내어 제 저고리 안섭에 감추었지요. 혹여 훗날 이 아이가 제 핏줄을 증명해야 할 날이 온다면 이것이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곱단내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네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군. 저 아기 발바닥의 전 말일세.
나도 그 옛날 대감댁 큰 어르신을 받을 때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네. 이 댁 핏줄에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이라 하더군. 그런 것이었습니까? 종덕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아이의 발바닥에 있던 붉은 점 하나를 마지막으로 손끝으로 오래 쓸어보았지요. 언젠가 다시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듯이 말입니다. 날이 밝자 안채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 죽어가던 아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을 뜨고 팔다리를 버둥거렸지요. 하늘이 우리 집안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대감, 우리 아기가 살았습니다.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사입니다요. 대감,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몸종이 덩실덩실 어깨춤까지 추며 소리쳤습니다. 마님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기를 부여잡으며 울었지요. 아무도 그 아기가 밤사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행랑채 종덕의 방에서는 또 다른 아기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곱단네, 이 아기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두면 언젠가 들통날 텐데요. 내 먼 친정 조카라 하고 자네가 데리고 나가 키우게. 산 목숨은 어떻게든 거두어야 하지 않겠나. 이름은 무엇으로 할 생각인가? 칠득이라 하겠습니다. 7개의 복을 얻으라는 뜻으로요. 곱단내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리 답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온전히 지켜내겠습니다. 자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괜찮겠는가? 괜찮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인 것을요. 그렇게 위독했던 대감댁 아기는 종덕의 조카라는 이름으로 저작거리 근처 작은 집에서 자라게 되었지요. 아무도 그 아기가 대감댁 핏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종덕 자신조차 이 비밀이 훗날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지요. 칠뜨가 부디 건강히만 자라다오. 종덕이 아기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다만 품 안에 아기가 새근새근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은 굳게 새겼지요. 그날 새벽 곱단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종덕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낳은 정도 정이나 살려낸 정은 그보다 깊은 법이야. 종덕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살려낸 아기를 품에 안고 밤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지요. 이제 이 비밀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게 20해라는 세월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해가 흘렀습니다. 대감댁 도련님 한이현은 어느덧 20살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헌헌한 얼굴의 옷차림도 귀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감이 바라던 것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었지요. 서당에서 열린 당독회 훈장이 의현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이 구절의 뜻을 풀어보시겠습니까? 그것이 소자도 몇 번을 읽었으나 도무지 뜻이 잡히지 않습니다. 의연이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답했지요. 훈장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유생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대감댁 도련님이 저 정도밖에 안 되시나. 소문난 명문가 자제가 저 모양이라니 참으로 딱하구먼. 지나가던 유생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대감의 낯빛이 어두워졌지요.
대감은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에서 대감은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소자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강독회, 내 다 들었다. 어찌 그리 답을 못하느냐? 송구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명문가의 대를 이을 자가 그리 나약해서야 되겠느냐? 내 나이에 나는 향시에 급제했었다. 대감의 호통이 방 안을 울렸지요. 의연은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소자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글자들이 자꾸만 흩어져 보입니다. 변명은 그만두어라. 사내가 뜻을 세우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다. 대감의 매서운 말에 의연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지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이리도 아버님을 닮지 못했을까?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작거리에서는 전혀 다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같은 고을 저작거리 한켠 바둑 판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서 있었지요. 그 한가운데 20살 남짓한 청년이 태연히 돌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칠득이었지요. 이복에 저 젊은이가 벌써 셋째 판일세. 이번엔 저 노인네도 만만치 않은 실력인데 어찌 될는지. 구경꾼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칠득의 상대는 인근에서 바둑 좀 둔다는 노인이었지요. 노인의 이마에는 진땀이 흘렀습니다. 이 젊은이 실력이 예사롭지 않구나. 대체 누구 밑에서 배운 것인가? 딱히 스승은 없습니다. 그저 저작거리 어른들 어깨 너머로 익힌 것이 전부입니다. 칠득이 담담히 답하며 돌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판세가 완전히 기울어 버린 것입니다. 졌네, 내가 졌어. 이런 재주를 저작거리에서 썩히다니 아까운 일이로세. 과찬이십니다. 그저 시간을 죽이려 두는 바둑일 뿐입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지요. 칠득은 그저 옅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인지 저작거리에는 이 소문이 발없는 말처럼 퍼져 나가고 있었지요. 사실 칠득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모 없이 이모 손에 자란다는 이유로 동네 아이들에게 곧잘 놀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부모도 없는 놈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한 아이의 그 말에 어린 칠득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눈물만 삼켰지요. 그날 밤 종덕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다독였습니다. 칠득아, 너는 남들이 모르는 귀한 것을 타고났단다. 언젠가 그것이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올 게야. 이모, 그게 무엇인데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게다. 지금은 그저 열심히 살아가려무나. 이모 말씀은 늘 알쏭달쏭합니다. 하지만 이모가 그리 말씀하시면 어쩐지 정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어린 칠득은 그 말뜻을 알지 못했지만 종덕의 품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놀림받던 아이는 어느새 저작거리에서 이름난 바둑 두는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칠득의 곁에는 여전히 종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이모라 불렸지만 그 눈빛에는 이모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지요. 칠득아, 오늘도 대단하더구나. 그 노인장 얼굴이 아주 볼만했다. 이모 덕에 밥 한 끼라도 더 먹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요. 칠득이 장난스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종덕도 따라 웃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지요. 이 아이가 어떤 핏줄을 타고났는지 자신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마침 저작거리를 지나던 의연히 사람들이 몰려선 바둑판 앞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거참, 대체 누구기에 저리 사람이 많이 모였는가? 대감댁 도련님도 구경하시렵니까? 저작거리 바둑 천재라 불리는 젊은이입니다요. 곁에 있던 상인이 아뢰었지요. 의연은 무심코 인파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칠득과 눈이 잠시 마주쳤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가 누구인지 알 리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 대단하다고? 예, 도련님. 한양까지 소문이 퍼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의연은 씁쓸한 얼굴로 발길을 돌렸지요. 저작거리 촌부의 아들도 저리 재주가 뛰어난데 명문가에 태어난 자신은 어찌 이 모양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 뒷모습을 종덕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 아이가 이리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진실은 여전히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종덕은 대감댁으로 돌아가는 길에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저리 총명한 것을 보면 역시 그 댁 핏줄은 다르구나. 한편 대감댁 사랑채 근처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지요. 마님의 남동생 윤치수가 은밀히 대감댁을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형, 요즘 형편이 어떠십니까? 살림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자네가 걱정할 바 아닐세. 우리 집안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하네. 아, 그저 걱정이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연이가 향시에 낙방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대를 이을 아이가 저리 나약해서야. 윤치수의 말투에는 은근한 가시가 박혀 있었지요. 대감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 아들 걱정은 내가 하네. 자네는 자네 살림이나 챙기게. 송구합니다. 매형. 그저 가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윤치수는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리 못난 자식에게 이 큰 가문의 재산이 다 넘어간다니 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윤치수가 돌아간 뒤 사랑채 마루에 홀로 남은 대감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문득 저작거리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는 바둑 잘 두는 젊은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거참 이름도 없는 저작거리 촌부의 자식이 그리 총명하다지. 대감은 씁쓸히 웃으며 술잔을 비웠지요. 자신의 아들과 그 이름 모를 청년을 비교하게 되는 스스로가 부끄러웠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리로 향했습니다. 그런 대감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연은 자기 방에서 홀로 붓을 쥐고 있었지요. 글씨는 자꾸만 삐뚤어졌습니다. 나는 어찌 이리도 아버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의연이 붓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산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그 누구도 이 세 사람의 운명이 이미 20해 전 그 밤부터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종덕은 오랜만에 늙은 곱단내를 찾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허리도 굽고 눈도 침침해진 곱단내였지만 정신만은 여전히 또렷했지요. 곱단내, 요즘 윤서방님이 부쩍 대감댁을 자주 드나든다지요.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자가 원래 셈이 밝은 사람 아닌가. 대감댁 살림에 눈독을 들이는 게지. 그것 말고도 뭔가 캐고 다니는 듯한 낌새가 있습니다. 요 며칠 마님께서도 칠득이를 볼 때마다 낯이 익다는 말씀을 하셨다지요. 곱단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종덕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지요. 곱단내는 그 말에 표정을 굳혔습니다. 설마 자네 그때 그 일을 걱정하는 겐가? 그렇습니다. 20해가 지났어도
저는 하루도 그 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곱단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종덕의 손을 잡았지요. 이 사람아, 지금 와서 흔들리면 아니 되네. 그 비밀은 우리 둘의 무덤까지 가야 하는 것일세. 예,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두렵습니다. 종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종덕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지요. 저작거리 어귀를 돌아설 무렵 낯선 그림자 하나가 골목 끝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감댁 사랑채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감과 오랜 버신 오대감이었지요. 두 사람은 젊은 시절 함께 과거를 준비하던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일세 한대감. 그간 별거 없으셨는가. 어서 오시게 오대감.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네. 두 사람은 반갑게 손을 맞잡고 마주 앉았지요. 술상이 차려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복의 한대감, 요즘 자네 고을에 바둑 천재가 났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다던데 알고 있는가?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저작거리 출신이라는데 그 실력이 예사롭지 않다더군. 자네 아들과 한번 겨루어 보게 하면 어떻겠나. 명문가 자제의 기품을 보여줄 좋은 기회 아니겠나. 대감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요. 아들의 학문이 시원치 않다는 것을 그 벗도 모르지 않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선다면 가문의 체면이 서지 않을 일이었지요. 의현이가 아직 바둑에는 그리 능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물러설 수야 있겠나. 명색이 명문가 자제인데 저작거리 촌부의 아들에게 겁을 낸다는 말이 돌면 그것도 체면 상하는 일 아닌가. 오대감의 부추김에 대감의 낯빛이 더욱 굳었지요. 결국 대감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청년을 한번 우리 사랑채로 불러보지요. 대감은 곧바로 하인을 시켜 저작거리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온 고을에 퍼졌지요. 이복에 들었는가? 그 저작거리 바둑 천재가 한대감댁 사랑채로 불려간다더군. 대감댁 도련님과 겨루게 한다지. 이거 볼만하겠구먼. 그러게 말일세. 저작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내기까지 붙었다지 뭔가. 내기라니. 누가 이길지 내기를 건단 말인가. 그렇다니까. 다들 칠뜨기 쪽에 걸었다더군. 대감댁 도련님이야 학문이 시원치 않다는 소문이 바다하지 않은가. 소문은 저작거리에도 곧장 닿았습니다. 종덕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칠뜨기가 대감댁에 불려간다고? 종덕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이유 잔악이 신이 나서 답했지요. 그렇다니까요. 도련님과 바둑을 두게 한다더군요. 칠뜨기 실력이면 도련님쯤이야 문제 없을 텐데요. 종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대감댁 안, 그것도 대감과 마님이 지켜보는 자리에 칠득을 세운다니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지요. 발바닥 굵은 점이라도 누군가의 눈에 띄는 날에는 20해를 지켜온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덕은 서둘러 칠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칠득아,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몸이 아프다 핑계라도 대자꾸나. 이모,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대감댁에서 부르신다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 줄 아십니까? 칠득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지요. 종덕은 차마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댁 도련님 체면이 상할까 걱정이 되어 그런다. 명문가 사람들 눈밖에 나면 좋을 것이 없지 않느냐. 걱정 마십시오, 이모. 그저 바둑 한 판일 뿐입니다. 저는 지든 이기든 크게 마음 두지 않습니다. 칠득의 담담한 대답에 종덕은 더 이상 말릴 명분을 찾지 못했지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종덕은 다음 날 새벽 다시 곱단내를 찾아갔습니다. 곱단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필이면 그 아이가 대감댁 사랑채로 불려가게 되었으니 스무 해나 숨겨온 일이 이제 와서 터질까 두렵습니다. 이 사람아, 진정하게. 스무 해나 지난 일일세. 설마 그 점 하나 보고 알아채겠는가? 하지만 발바닥에 그 점을 대감이나 마님이 보시기라도 한다면 바둑 두는데 누가 발바닥을 들여다보겠나. 자네가 너무 앞서 걱정하는 게야. 곱단내의 말에도 종덕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미 대감댁에서 사람을 보낸 마당에 이제 와서 물릴 방도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수 없지요. 대신 제가 직접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곁에서 지켜보기라도 해야지요. 종덕이 굳은 얼굴로 그리 말했습니다. 곱단내는 그런 종덕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지요. 자네가 그 아이 곁을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다만 너무 티 내지는 말게. 괜한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명심하겠습니다. 혹여 무슨 낌새라도 보이면 바로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뜨겠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그날이 되었습니다. 칠득은 낡았지만 깨끗이 손질한 옷을 입고 대감댁 소슬대문 앞에 섰지요. 종덕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모, 왜 이리 안절부절 못하십니까? 제가 지는 게 그리 걱정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그저 조심하라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댁 사람들 앞에서는 몸가짐을 각별히 신경 쓰거라. 알겠습니다, 이모. 걱정 마시라니까요. 칠득이 웃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종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20해 전 그날처럼 이 아이의 운명이 다시 한번 그 집안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대국이 시작되기 직전 의연은 자기 방에서 홀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리 손이 떨리는가? 그저 바둑 한 판일 뿐인데. 의연이 스스로에게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지난번 강독회에서의 망신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실수하면 아버지 앞에서 또 한 번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았지요. 도련님, 손님들께서 기다리십니다. 몸종이 문 밖에서 아뢰었습니다. 의연은 크게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가야지.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의연이 사랑채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이미 대감과 마님, 오대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칠득과 종덕이 안내를 받아 들어섰지요. 마님은 저작거리 청년이 온다는 말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무심코 칠득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청년 어딘가 낯이 익은 듯한 느낌이 드는구려. 마님이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대감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작거리의 흔한 얼굴이겠지요. 자, 어서 바둑판을 준비하거라. 의연과 칠득이 마주 앉았습니다.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두 청년의 눈빛이 잠시 얽혔지요. 소인 도련님께 한 수 배우겠습니다. 칠득이 먼저 예를 갖추어 인사했습니다. 의연도
애써 담담한 얼굴로 답례했지요. 겨루어 보세. 첫 돌이 놓였습니다. 좌중은 숨을 죽였지요. 몇 수가 오가는 사이 지켜보던 오대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청년의 수가 예사롭지 않구려. 벌써 판세를 읽고 있어. 곁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감탄 어린 눈빛으로 대국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 자리 한쪽 구석에는 마침 볼 일이 있어 들렀던 윤치수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대국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눈치였지요. 저 저작거리 청년 어디서 온 자인가? 윤치수가 곁에 있던 하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종덕이라는 유모의 조카라고 들었습니다. 종덕의 조카라. 그렇군. 윤치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호기심이 남았지요. 명문가 도련님이 저리 쩔쩔매는 자리에서 천한 신분의 청년이 저토록 침착하다는 것이 어딘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언제 한번 그 유모라는 여인을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님의 시선은 어느새 칠득의 손끝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손이 돌을 놓는 자세, 손가락을 쥐는 모양새가 어딘지 낯설지 않았지요. 마님은 왜 자꾸 가슴이 서늘해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대국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문을 몰고 올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바둑판 위의 형세는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졌습니다. 칠득의 돌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의현의 진영을 조여왔지요. 의현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졌습니다. 소자의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의현이 결국 돌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좌중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그런데 그 순간 칠득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소인이 잠시 방심하여 우변을 놓쳤습니다. 조금만 더 두었다면 형세가 어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네의 겸양일 뿐이지 않은가. 대감이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칠득은 담담히 웃으며 답했지요. 도련님의 수익기는 결코 얕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믿지 못하시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말에 의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감의 얼굴에도 뜻밖이라는 기색이 스쳤지요. 그 말 한 번 참으로 그럴듯하구먼.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칠득이라 하옵니다. 칠득이라. 그래, 자네 같은 인재가 저작거리에 묻혀 있다니 아까운 일일세. 앞으로 종종 우리 집에 들러 의현이와 바둑을 겨루어 주지 않겠는가. 뜻밖의 제안에 종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할 명분이 없었지요. 소인처럼 미천한 자가 어찌 감히. 겸손은 그만두게. 내 뜻이 그러하니 그리 알고 있게나. 대감의 단호한 말에 칠득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칠득은 대감댁을 정기적으로 드나들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대국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청년 사이에는 묘한 유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우정이었지요. 어느 볕 좋은 오후 대국을 마친 두 사람은 마당 정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칠득이 자네는 어찌 그리 마음이 여유로운가. 나는 아버님 앞에만 서면 숨이 막히는데 말일세. 의현이 문득 물었지요. 칠득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소인에게는 잃을 것이 애초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으시니 그것이 도련님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켜야 할 것이라.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구먼.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사는 법입니다. 다만 그 짐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요. 칠득의 말에 의연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이나 재주가 아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상대를 만난 기분이었지요. 칠득이 자네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쩐지 마음이 편해지네. 자네만 괜찮다면 앞으로 벗으로 지내고 싶은데 어떤가? 도련님과 소인이 벗이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칠득이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의현은 진지한 얼굴이었지요. 신분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나는 그저 자네 같은 사람과 벗하고 싶을 뿐일세. 그 말에 칠득의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신분을 넘어선 진심을 마주한 순간이었지요. 저작거리에서는 언제나 이모의 조카로만 불려왔던 그였기에 이런 진심, 어린 벗의 말이 낯설고도 소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의연은 다가오는 백일장을 앞두고 서책을 붙잡은 채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마침 대감댁에 들른 칠득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지요. 도련님 무엇을 그리 어려워하십니까? 이 산술 문제일세. 아무리 풀어도 답이 맞지 않는구먼. 벌써 사흘째 이 문제 하나에 매달려 있다네. 의연이 한숨을 내쉬며 서책을 내밀었습니다. 칠득이 잠시 들여다보더니 빙그레 웃었지요. 이것은 바둑의 판세를 읽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보려 하시니 어려운 것입니다.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나누어 보십시오. 작은 부분부터라. 어디 한번 해보세. 칠득이 곁에서 차근차근 짚어주자 의연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오, 이제야 실마리가 보이는구먼. 자네, 어찌 이런 것을 저작거리에서 익혔단 말인가. 먹고 살려면 셈이 빨라야 했습니다. 장사치들 틈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지요. 칠득이 겸연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의연은 그런 칠득이 새삼 대단해 보였지요. 서책 속 글귀만 붙잡고 있던 자신과 달리 칠득은 삶 속에서 스스로 이치를 깨우친 사람이었지요. 자네처럼 살아있는 학문을 익힌 사람은 처음 보네. 나는 여태 서책 속 글자만 붙잡고 씨름했으니 어찌 자네를 따라갈 수 있었겠는가. 도련님도 도련님만의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만 아직 찾지 못하셨을 뿐이지요. 칠득의 말에 의연은 문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네 같은 벗을 이제야 만나다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혼자 애를 썼는지 모르겠네. 도련님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셨겠지요. 다만 이제부터는 혼자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서책을 펴놓고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저작거리 나들이를 함께 나가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나들이 길을 우연히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마침 볼 일이 있어 저작거리에 나온 윤치수였지요. 저것 보게 대감댁 도련님이 저작거리 촌부의 자식과 어깨동무를 하고 다니는구먼. 윤치수가 곁에 있던 하인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두 분이 요즘 부쩍 가까워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명문가 도련님이 저리 미천한 자와 격이 없이 지낸다니 어딘가 석연치 않은 노릇이야. 윤치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두 사람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벌써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저 청년을 이용하면 의현의 자리를 흔들 명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정작 두 사람은 그런 시선을 알지 못한 채 저작거리 국밥집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의현은 태어나 처음으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어보았지요. 이런 맛이 있었다니 여태 몰랐던 게 억울할 지경일세. 양반님네들은 이런 곳에 잘 오시지 않으니까요. 칠득의 농에 의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의 우애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요. 그런데 그 우애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운명이 이미 하나로 얽혀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종덕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종덕은 홀로 방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두 아이가 저리 가까워지는 것이 기뻐해야 할 일인가, 두려워해야 할 일인가. 종덕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우애를 쌓아가는 모습은 분명 흐뭇했지요. 하지만 칠득이 대감댁을 드나드는 날이 늘어날수록 진실이 드러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종덕은 다시 곱단내를 찾아갔습니다. 곱단내, 요즘 들어 자꾸만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두 아이가 저리 가까워지는 것을 보니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예비해 두신 것만 같아서요. 이 사람아, 그것이 무슨 흉한 소리인가? 두 아이가 벗이 되는 것이 어찌 나쁜 일이란 말인가?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라 그저 두렵습니다. 진실이 언제고 드러날 것만 같아서요. 곱단내는 그런 종덕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직이 한마디를 건넸지요. 자네가 그날 밤 그 아이를 살려낸 것을 후회하는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저리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다면 되었네. 하늘이 무슨 일을 예비해 두셨든 자네가 할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뿐일세. 종덕은 곱단내의 말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요. 그 무렴 마님 이 씨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동요가 일고 있었습니다. 칠득이 다녀갈 때마다 마님은 자꾸만 그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어멈, 자네는 저 칠득이라는 아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마님이 문득 종덕에게 물었습니다. 종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저 심성이 착하고 바른 아이입니다, 마님. 그런가? 이상하지, 볼 때마다 자꾸만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드니 말일세. 웃는 모습이 특히 그러하네. 소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님. 그저 흔히 있는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저작거리에는 비슷한 얼굴이 많습니다. 종덕은 애써 태어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까지는 감출 수 없었지요. 20해 전 그 밤의 비밀이 조금씩 그 틈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고을에서는 매해 열리는 백일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향교 마당에 선비들이 모여 글솜씨를 겨루는 자리였지요. 대감은 의현을 이번에도 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그에 앞서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칠득과 의현은 함께 저작거리를 거닐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굶주린 아이들 몇이 좌판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들 며칠은 굶은 얼굴이로군. 칠득이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습니다. 낡은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앙상한 팔목이 유난히 눈에 밟혔지요.
그는 곧장 좌판으로 다가가 떡 한 무더기를 사서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자, 이거 먹거라. 급히 먹으면 체하니 천천히 먹으렴.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떡을 나누어 먹는 아이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현이 다가와 물었지요. 자네 형편도 넉넉지 않으면서 어찌 저리 선뜻 베푸는가. 소인도 어릴 적 저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거두어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지요. 그 은혜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칠득이 담담히 답하며 웃었습니다. 의연은 그런 칠득을 바라보며 새삼 부끄러움을 느꼈지요. 자신은 가진 것이 그리 많으면서도 남을 위해 무언가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작거리에서 나고 자란 벗에게 도리어 배우는 것이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나도 다음부터는 저런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겠네. 도련님이라면 저작거리 아이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칠득의 농담에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의 작은 나눔은 의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지요. 며칠 후 대감의 엄포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낙방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각오하고 임하거라. 이번마저 그르치면 더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감의 엄포에 의현의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의현은 칠득을 찾아가 하소연했지요. 칠득이 나는 아무래도 이번에도 낙방할 것 같네. 글재가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찌 준비를 한단 말인가. 도련님 글이란 것도 결국 판을 잇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글재가 나오든 평소 마음에 담아둔 것을 진솔하게 풀어내면 됩니다. 허나 아버님 앞에만 서면 머릿속이 하얘지니 그것이 문제일세. 아버님을 의식하지 마시고 그저 아버님께 하고 싶었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곧 글이 될 것입니다. 진솔하게라. 나는 늘 남의 눈치만 보느라 진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잊은 듯하네. 칠득은 그런 의현을 가만히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지요. 도련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버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그것부터 솔직히 적어보시지요. 의현은 그 말에 무언가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날 밤 의현은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붓끝에 담아보았지요. 100일장 날이 밝았습니다. 향교 마당에는 고을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들었지요. 대감과 마님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글재는 효로 하겠소. 시관의 선언에 선비들이 일제히 붓을 들었습니다. 의현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붓을 놀리기 시작했지요. 그동안 남의 글을 흉내내던 버릇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자신의 진심을 그대로 써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관들이 여러 글을 돌려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한 장의 글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지요. 이 글 누구의 것인가? 한대감댁 도련님의 것입니다. 그 말에 시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문장의 격은 화려하지 않으나 진심이 곧게 담겨 있소. 이런 글이야말로 참된 효를 논하는 글이 아니겠소. 결국 의현은 그해 100일장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원까지는 아니었지만 뜻밖의 호평을 받은 것이지요. 시관들의 칭찬이 마당 곳곳으로 퍼져나가자 구경 나온 사람들도 저마다 놀란 얼굴로 수군거렸습니다. 대감 축하드립니다. 도련님이
이리 훌륭한 글을 쓰실 줄이야. 오대감이 반색하며 대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졌지요. 의연아, 오늘 참으로 장하구나. 이 아비가 그동안 너를 너무 다그치기만 했던 것 같다. 아버님, 의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버지의 인정을 처음으로 받은 순간이었지요. 그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지켜보던 칠득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득이 모두 자네 덕분일세. 정말 고맙네. 소인이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련님 스스로 해내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기애애한 자리 한쪽 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치수가 종덕을 조용히 불러 세운 것입니다. 어멈, 잠시 나 좀 보세. 종덕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았지요. 부르셨습니까, 서방님? 종덕이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다가섰습니다. 자네 조카라는 그 청년 말일세. 요즘 대감댁을 참으로 자주 드나들더구먼. 대감께서 아끼시는 아이라 자주 부르시니 그리 된 것뿐입니다. 그런가. 그런데 이상하지 마님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자꾸 낯이 익다 하시니 말일세. 자네는 혹시 짚히는 것이 없는가? 윤치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종덕을 훑었습니다. 종덕은 애써 태연함을 가장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소인이야.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 우연이겠지요. 우연이라. 그래, 우연이겠지. 윤치수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캐내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종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윤치수는 은밀히 사람을 풀어 종덕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종덕이 어느 마을 출신인지, 예전에 누구와 가까이 지냈는지 하나하나 캐물었지요. 그 유모라는 여인 20해 전에는 누구와 가까이 지냈는가? 자네도 그 시절부터 대감댁에 있었으니 기억이 있을 것 아닌가? 윤치수가 늙은 하인 하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 시절 산파로 일하던 곱단내라는 노파와 자주 어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곱단내라. 그 노파 아직 살아있는가? 예, 아직 저작거리 어기 오두막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윤치수의 눈이 번뜩였지요. 산파라. 그 늙은이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아이가 태어나던 그날 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겠는가. 윤치수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무언가 큰 실마리를 잡았다는 확신이 든 것이지요. 화기애애했던 백일장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곱단내 낡은 오두막 문 앞에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윤치수가 오두막 앞에서 낮게 불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이내 문이 삐걱 열렸지요. 백발이 성성한 곱단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뉘신데 이 늦은 시각에. 곱단내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낯선 양반의 방문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던 것이지요. 20해 가까이 조용히 살아온 그녀의 오두막 앞에 처음으로 낯선 그림자가 드리운 밤이었습니다. 곱단내가 문틈으로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윤치수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밀고 들어섰지요.
놀랄 것 없네. 그저 옛날 이야기 하나 들으러 왔을 뿐이니. 소인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볼일이 있으시다고. 20해 전 한대감댁 도련님이 태어나던 그 밤 말일세. 자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지. 그 말에 곱단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야 소인이 그 시절 산파 일을 했으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보게.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순산하셨을 뿐입니다. 거짓을 고하면 어찌 되는지는 알고 있겠지. 내 눈은 속일 수 없네. 윤치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다그쳤습니다. 곱단내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답했지요. 윤치수는 그 모습을 날카롭게 지켜보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다시 물었지요. 이상하군. 그날 밤 행랑채에서도 아기가 태어났다지. 유모 종덕의 아이 말일세. 혹시 그 두 아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곱단내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윤치수는 확신을 굳혔지요. 이제 보니 자네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구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관아에 고하겠네. 산파가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일세. 윤치수의 협박에 곱단내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지요. 제발, 그것만은.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럼 사실이라는 말이로군. 내 그럴 줄 알았네. 윤치수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곱단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부여잡았지요. 어르신. 부디. 종덕이만은.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란 것뿐입니다. 말을 채 끝맺지 못한 채 곱단내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리다 이내 축 늘어졌지요. 윤치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늙은이가 괜한 엄살은. 이제 진실만 확인하면 그만이네. 윤치수는 쓰러진 곱단내를 뒤로 한 채 유유히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사람이 곱단내를 찾았을 때는 이미 싸늘하게 식은 뒤였지요. 그 소식은 곧 종덕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곱단내가 돌아가셨다고요? 종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0해 동안 유일하게 그 비밀을 함께 나누어 온 사람이었지요. 그런 곱단내가 자신이 지켜온 비밀 때문에 눈을 감았다는 사실에 종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곱단내.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종덕은 오열했습니다. 지난 20해 그 무거운 비밀을 함께 짊어져 준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그런 곱단내를 이런 식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종덕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윤치수는 곧장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확신이 들려 있었지요. 지난밤 곱단내의 반응 하나만으로도 이 소식이 대감댁을 얼마나 뒤흔들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형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기에 일이 급하게 찾아왔는가? 대감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윤치수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의현이가 매형의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대감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윤치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지요. 20해 전 도련님이 태어나던 그 밤 위독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 행랑채에서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산파 곱단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젯밤 소인이 캐물으니 그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곱단내는 지금 어디 있는가? 직접 물어보면 될 일 아닌가? 그것이 어젯밤 소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쓰러져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 있던 다리가 휘청거렸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다면 아무 증거도 없다는 것 아닌가? 매형,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님께서도 그 저작거리 청년의 얼굴에서 자꾸 나지금을 느끼셨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게다가 그 청년의 총명함이 매형의 젊은 시절과 참으로 닮지 않았습니까? 윤치수의 말에 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님의 그 알 수 없는 동요, 그리고 종덕이 보이던 이상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 했지요. 종덕을 당장 이리 데려오너라. 대감의 노한 목소리가 사랑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종덕이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끌려 나왔지요. 그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종덕 바른 대로 고하거라. 의연이가 정말 내 친자식이 맞느냐? 대감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그 고함 소리에 마침 사랑채 근처를 지나던 의연이 놀라 달려왔지요.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찌 이리 노기가 등등하십니까? 너는 물러가 있거라. 대감이 의연을 향해 소리쳤지만 의연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칠득도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이모, 무슨 일입니까? 어찌 이리 끌려오셨습니까? 칠득이 놀란 얼굴로 종덕에게 달려가려 하자 하인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님도 그제야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끼고 마당으로 나왔지요. 대감,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리 소란입니까? 마님의 물음에도 대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종덕을 노려보며 다시 한 번 다그칠 뿐이었지요. 어서 말하지 못할까? 20해 전 그날 밤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종덕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그 침묵이야말로 대감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대감은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요. 20해를 아들이라 믿고 길러온 자식이 남의 핏줄이라는 사실 앞에서 명문가의 대들보 같던 그 위엄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곁에 있던 마님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연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외쳤습니다. 칠득 역시 영문을 몰라 종덕과 대감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지요. 마당에 모인 그 누구도 이 순간 자신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려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저 여인을 광에 가두어라. 진실을 낱낱이 캐내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내보내지 마라. 대감의 명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종덕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이모. 칠득이 다급히 소리쳤지만 하인들에게 가로막혀 다가갈 수 없었지요.
종덕은 끌려가면서도 두 아들을 향해 애처로운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스무 해 동안 지켜온 비밀이 마침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지요. 그 광 안에서 종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캄캄한 어둠과 스스로에 대한 물음뿐이었습니다. 캄캄한 광 안, 종덕은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보다 더 시린 것은 마음이었지요. 내가 잘못한 것일까? 종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0해 전 그 밤 죽어가던 아기를 살리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한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 선택이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문득 곱단내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낳은 정도 정이나 살려낸 정은 그보다 깊은 법이야. 20해 전 그날 그저 늙은이의 덕담으로만 여겼던 그 말이었지요. 이제야 종덕은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곱단내,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그 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이겠지요. 종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이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하리만치 홀가분함도 있었습니다. 20해를 짓눌러 온 비밀을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내가 그 아이를 살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을 당당히 마주하는 일뿐이다. 종덕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어떤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한편 사랑채에서는 대감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마님이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영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감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지요. 모르겠소. 그저 의연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뿐이요. 영감, 저는 20년을 그 아이를 제 배로 낳은 자식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설령 핏줄이 다르다 한들 그 정마저 거짓이겠습니까? 마님의 말에 대감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들렸지요. 아버님, 어머님, 소자, 의현입니다. 잠시 뵙고자 합니다. 의현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로 그는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님, 소자가 아버님의 친자식이 아니라 해도 아버님을 향한 제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 소자도 알아야겠습니다. 의현아. 대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현은 담담히 말을 이었지요. 칠뜨기가 제 진짜 형제라면 저는 그것이 결코 슬픈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가 왜 그리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핏줄이라는 것이 어쩌면 처음부터 서로를 알아보게 하는 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감은 마침내 종덕을 사랑채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님과 의현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칠뜨까지 모두 모여 있었지요. 밤새 뒤척이던 의현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서도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을 형제가 될지도 모를 벗과 함께 지켜봐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의현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하겠다는 각오였지요. 종덕,
이제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하거라. 대감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종덕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20해 전 그날 밤 도련님께서 경풍으로 숨이 위태로우셨습니다. 그때 소인의 품에는 방금 태어난 건강한 아들이 있었지요. 소인은 도련님을 살리기 위해 제 아들과 강보를 바꾸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종덕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명주 조각을 꺼내 들었지요. 이것은 그날 밤 도련님을 감쌌던 강보의 조각입니다. 소인이 20해 동안 간직해 온 것입니다. 대감이 그 조각을 받아 들고 살펴보았습니다. 낯익은 문양이었지요. 분명 대감댁에서 손수 지은 강보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칠뜨가 내 발바닥에 있는 붉은 점을 보여다오. 종덕의 말에 칠뜨기 어리둥절한 얼굴로 버선을 벗었습니다. 발바닥에는 과연 붉은 점 하나가 선명히 남아 있었지요. 이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라 들었습니다만. 그렇단다. 그리고 대감, 마님 두 분의 친아드님 몸에도 같은 자리에 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댁 핏줄에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이라 들었습니다. 대감과 마님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맞습니다. 저희 시댁 어른들께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마 진짜. 증표와 증언이 하나로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칠득의 얼굴을 어루만졌지요. 그러고 보니 저 아이가 바둑판 앞에서 판세를 읽던 그 눈빛이 내가 젊었을 적 사설을 파고들던 그 눈빛과 똑같았소. 샘에 밟고 판을 읽는 재주 또한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것인데 어찌 그걸 진작 알아채지 못했단 말인가. 대감이 탄식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얼굴이었지요.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몸종들도 그 광경에 놀라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세상에 저 청년이 정말 대감댁 핏줄이었단 말인가. 그러게 말일세. 어쩐지 처음 뵈었을 때부터 대감댁 도련님과 어딘가 닮았다 싶더니만. 수군거림이 마당 한쪽에서 잔잔히 퍼져나갔지요. 내가 정녕 내 아들이란 말이냐. 칠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아버지 앞에 선 순간이었지요. 그때 굳게 다물려 있던 종덕의 입이 다시 열렸습니다. 대감, 소인을 벌하십시오. 저는 감히 도련님을 살리겠다는 이유로 대감댁을 20해나 속여왔습니다. 이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종덕이 그 자리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종덕을 내려다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뜻밖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종덕아, 고개를 들거라. 종덕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의 눈에서도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내가 그날 밤 하지 않았다면 내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을 것이다. 내 죄를 묻기 전에 먼저 내 아들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부터 갚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대감, 내가 내게 거짓을 고한 죄는 분명하다. 허나 그 거짓의 뿌리에는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한 진심이 있었다. 낳은 정도 정이나 살려낸 정은 그보다 깊다 하지 않았느냐. 이제야 나는 그 말의 뜻을 알겠구나. 대감의 말에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종덕은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지요.
바로 그때 하인 하나가 다급히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감, 윤서방님께서 관아에 이 일을 이미 밀고 하셨다 합니다. 지금 포졸들이 이리로 오고 있다 합니다. 그 말에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윤치수는 저 혼자만 진실을 손에 쥐고 대감댁 재산을 흔들어 보려 했으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아예 관아에 고변하여 대감댁 전체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것이었지요. 이런 괘씸한 자를 보았나. 자기 입속을 위해 이런 짓까지 벌이다니. 대감이 노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당 한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대감, 잠시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대감이었습니다. 마침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지요. 제가 아는 현감과는 오랜 친분이 있습니다. 이 일은 애초에 죄를 물을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위독한 아기를 살리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서서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대감의 제안에 대감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고맙네, 오대감.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얼마 후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은 오대감의 중재와 대감의 해명을 듣고는 별다른 문제 삼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사사로운 원한으로 죄 없는 일을 무고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윤치수에게 엄중한 문책이 내려졌지요. 저작거리 늙은 산파를 겁박하여 목숨을 잃게 하고 죄 없는 일을 무고하려 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소. 현감의 호통에 윤치수는 그 자리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가문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가문을 염려한다는 자가 늙은이의 목숨을 앗아가고 죄 없는 이들을 무고하려 든단 말이오? 그 입에 발린 소리는 집어치우시오. 현감이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오대감도 한마디 거들었지요. 윤서방, 자네가 진정 가문을 생각했다면 이런 짓을 벌였겠는가. 자네 눈에는 그저 재물만 보였던 게지. 사람의 목숨을 겁박으로 앗아간 죄는 재물 몰수만으로 다 갚을 수 없는 것. 윤치수를 3년간 변방으로 유배 보내고 재산은 몰수하여 곱단내의 장례와 남은 이들의 살림에 쓰도록 하라. 현감의 최종 판결의 좌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윤치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윤치수는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변방으로 끌려가듯 유배를 떠나야 했지요.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후 대감댁 안채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대감은 칠득과 의현 두 아들을 나란히 앉혀놓고 말했지요. 이제부터 너희 둘은 한 부모 아래 형제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칠득이 너는 이 집안의 장자로서, 의현이 너는 아우로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거라. 대감의 목소리에는 지난 20해의 회한과 이제부터 새로 쓰일 앞날에 대한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아버님, 소자는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칠득이 목이 메어 답했습니다. 의연도 그런 형의 손을 굳게 잡았지요. 형님, 저는 형님을 만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형제가 되었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칠득도 그런 아우의 어깨를 힘주어 감쌌습니다. 신분이 갈라놓았던 두 사람의 인연이 이제야 온전한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지요. 두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종덕과 마님도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대감 역시 흐뭇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무 해 동안 이 집안을 짓눌러 왔던 근심의 그림자는 이제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종덕아, 이제부터 너는 이 집안의 은인으로서 편히 지내거라. 더는 유모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은인이니라. 대감의 말에 종덕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스무 해 동안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지는 순간이었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마님이 다가와 종덕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어멈, 아니 이제는 그리 부를 수도 없겠구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소. 이제라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소. 마님, 소인은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덕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두 여인은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지요.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칠득은 대감댁의 장자로서 학문에 정진하는 한편 여전히 저작거리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는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연 또한 예전의 위축된 모습을 벗고 형과 함께 가문을 이끄는 든든한 아우로 자라났지요. 훗날 칠득은 저작거리에서 자란 이력을 살려 고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는 그 서당은 곧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이 자자했지요. 형님, 이 서당의 이름은 무엇으로 하시렵니까? 글쎄다 살림서당이라 부르면 어떻겠느냐. 사람을 살리는 배움이라는 뜻으로 말이다. 의연도 형의 뜻을 받들어 그 서당의 살림을 도맡아 꾸려나갔습니다. 종덕은 이제 대감댁 안채에서 두 아들의 재롱 같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작거리를 지날 때면 곱단내에 오두막이 있던 자리를 지그시 바라보곤 했지요. 봄이 오면 그 자리에는 어느새 들꽃이 무성히 피어났습니다. 종덕은 해마다 그 앞에 앉아 곱단내와 나누었던 옛 이야기들을 떠올리곤 했지요. 곱단내, 보고 계십니까? 당신 말씀이 옳았습니다. 낳은 정도 정이나 살려낸 정은 그보다 깊은 법이었습니다. 종덕은 나직이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20해 전 그 밤 죽어가던 아기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의 선택이 결국 온 집안에 진짜 사랑을 되찾아 준 것이었지요.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 이 평온함도 없었을 것이었지요. 옛날 경기도 어느 고을의 한대감이라 불리는 벼슬아치가 살았지요. 그 시절 그 집안은 대대로 학문과 재물을 누렸으나 자식 복만은 늦어 온 집안이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채 마당에는 두 아들의 글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행랑채에는 더 이상 숨죽인 비밀도 없었지요. 아버님, 오늘은 형님과 서당 아이들을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의연이 밝은 얼굴로 인사를 올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20해 전 근심 가득했던 그 집안은 이제 그 어느 명문가보다 정이 깊은 가문으로 고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진짜 정이란 핏줄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